어쨌든 올해 1, 4분기 말 2, 4분기 초까지는 상승한다. 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확률은 점점 좀 낮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더 확률이 높은 거는 연착륙에 성공을 하고 EPS 감소폭이 두 자릿수 미만이고 앞으로 다시 이제 안정적인 골디락스 구간으로 변해가는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달러 약세 구간 따라서 나스닥. 유한타증권 유동호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네.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네. 어떤 투자자들이건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식으로 그 샀다 팔았다를 미국 증시를 하시면은 계좌가 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자꾸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요. 네. 물론 미국 증시의 흐름이 평균적으로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는 그렇게 상승을 못하는 구간이에요. 네. 보통 이제 1년으로 놓고 보면은 수익률의 거의 대부분이 뭐 10월부터 4월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4월 중순이고 아마 4월 말까지의 수익률로 보면은 제가 전에 나와서 보여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4월 달이 가장 수익이 좋은 그런 달이거든요. 네. 1월과 4월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쨌든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5월 달이 가장 안 좋은 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5월에 팔아라. 5월에 팔아라.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건 너무 단기 위주의 투자 전략이고요. 만약에 그 5월부터 10월까지 빠지는 폭이 뭐 10% 미만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파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연초에 사신 분들은 그 이익이 실현 이익이 되잖아요. 네. 그럼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 낮은 가격에 다시 못 사시면은 네. 상당히 또 어려워지는 엇박자가 더 심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 시장이 네. 빠지더라도 한 뭐 5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10월, 11월, 12월은 또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판 가격보다도 연말이 더 높은 가격에 있을 거면 굳이 이거를 팔았다가 샀다가 하는 전략은 트레이더나 하는 거지. 예, 우리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증권사야 좋죠. 거래 많이 하시면 좋죠. 근데 그게 올바른 전략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막말로 꼭 빠진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더더욱이다. 네. 네. 만약에 정말 확신이 있어서 네. 20% 이상의 급락장, 뭐 20% 내지 30%의 급락장이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온다. 그러면 한번 팔아주는 건 당연히 맞은 전략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5월에는 팔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는 지금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럼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경제학자들은 다 안 좋을 거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저도 경제 쪽을 많이 보는 스트래티스트니까 투자 전략이었으니까 제가 은행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뉴스가 정말 안 좋을 때 팔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안 좋아서 6개월 뒤에도 바닥을 찍고 돌아설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러면 이제 문제이겠지만 그렇게까지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둔화가 아주 센 경기 침체와 연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이 대출 검사 기준이 강화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이 대출 검사 기준이 지금 과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회색 선 이제 동그라미 축 쳐놨죠. 저게 다 경기 침체 구간인데 네. 그 정도로 지금 검사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저희가 이 얘기했잖아요. 장단금리 차 역전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이 감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센 경기 침체가 온다. 이 시나리오인데 지금 어쨌든 예금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대출 검사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달에 들어서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신 추이가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YOY 숫자가 지금 급락을 해서 2.73%가 나왔어요. 근데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5%인데 대출 증가율이 3%다. 그러면은 한계 기업들은 한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자를 못 갚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파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파산이 올라가느냐,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다면은 이번에 나타난 사태는 일시적인 것. 왜? 유동성이 갑자기 축소가 되니까 은행권에서 잠깐 몸살이기를 했다. 요 정도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빌리는 고객들의 펀드멘탈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건 진짜 경기 침체예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팔아야 되는 케이스겠죠.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정도의 위기가 아닐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도 그 민간 관련된 대출은 계속 늘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가계대출이 10% 증가하고 있고 신용카드가 15%, 기업 대출이 12%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유동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쨌든 유동성이 갑자기 훅 빠지니까 대출도 빠지는 모습으로 연결된 거니까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M2 증가율이 안정을 찾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고객들의 펀드멘탈이 무너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숫자 계산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은 지방은행이죠. 왜냐하면 지방은행에서의 예금이 제일 많이 빠져나갔고 그럼 이제 지방은행에서 제일 많이 대출해준 쪽이 문제겠죠. 네. 근데 가장 대출을 많이 해준 쪽이 상업용 부동산. 네. 예. 그래서 그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냐? 봤었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과거에 2008년이나 1980년도의 사이즈의 10분의 1, 3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GDP의 7%,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GDP의 7%라는 것은 모든 대출을 다 더했을 때의 규모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실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실률이 뭐 어쨌든 뭐 코로나19 이후에 네. 다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무너진 건 아니고요.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이 7% 중에서 뭐 한 20% 정도는 구멍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7% 중에서 20% 하면은 뭐 1.4%인데 그럼 1.4%가 다 라이트다운을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건물을 담보로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손실률은 GDP의 0.5%밖에 안 될 거다. 그럼 이제 지금 은행권의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냐면요. 그 GDP의 최소한 지금 저희가 계산할 때 5%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10분의 1 정도 맥시멈. 작게는 한 5%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망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막 줄이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나타난 현상은 유동성의 일시적인 감소에 따라서 유동성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대출 증가율 감소다. 근데 개인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고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금융 위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단면적인 뭐가 있냐면 스몰 뱅크라고 딱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5%가 전체 GDP,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5%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자기 자본의 작은 은행들은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타격이.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 최근에 CRE 관련된 그 커머셜 그 릴러스테이트 관련된 우려는 좀 지나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쳤고, 그러니까 전 큰 그림으로 보면 지나쳤고요. 예. 근데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작은 은행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막 사시고 네. 네. 지방은행을 막 사시고 SBB를 막 사시고 하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작은 행들은 망할 수 네, 있어요. 네. 네, 아, 네, 충분히 네, 망할 수 있고 자기 자본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더더욱이 네, 네, 네.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인데 네. 우리가 지금 한 이틀 전에 시장을 보고 있으면 헷갈렸잖아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장은 갑자기 상승을 시작해서 빠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나쁜 것만 봤습니다. 이제 뭘 봤냐면 기억하시겠지만은 근원 쪽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0.1%포인트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것만 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헷갈려 했지만 저는 이번에 나왔던 그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었을 때 네. 뜯어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역시나 그 다음 날인 어제 오늘 아침까지는 또 시장이 그 빠진 폭을 다 되돌리고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나와서 계속 보여드렸던 게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상승할 거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재상승하는 낙타 등의 모습을 띄기 시작하고 일정 부분의 타겟,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한 4%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 밑으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4% 밑에 유지가 되고 있으면 시장 괜찮은데 네. 이게 다시 4%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또 나온다. 네. 그럼 이게 문제라는 거죠. 헤드라인 중심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헤드라인 중심으로도 얘기하는 거고요. 예.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뭐 근원 PC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4.6%대인데 더 네. 떨어질 거고요. 네. 이게 4%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는 시각이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게 이게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음식 가격 추이를 보시면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망 차질 부분도 이제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공급망 차질이나 비용 증가에 따른 네. 이 코스트 네.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다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제 이게 주거비죠. 그래서 이제 주거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공급망 쪽은 많이 이제 해소가 된 겁니까? 네, 거의 다 해소됐다고 보시면 아직도 됩니다. 중국 이슈가 있고 뭐 맨날 공급망 갖고 싸우고 그러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 뭐 한번 설명 좀 예, 해주세요. 보시면은 네. 2020년도 코로나 때 폭등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폭등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옛날 수준, 2012, 13, 14, 15, 16 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뭐죠? 저 그래프가? 이게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아, 예, 예. 압력 인덱스라고 해서 예, 그렇네요. 다 빠졌네요. 거의 네. 다 빠졌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사라졌는데 네. 여전히 임금 상승률, 수요의 증가 여기에 따라서의 오는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주거비 쪽이에요. 56.57%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5%에 있어서. 네.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네요. 이 숫자는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작년 동기 대비 숫자로서 8.1, 8.2 이런 모습이었고요. 조금 뭐 더 브로드하게 보면은 8.0,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올라가던 게 이제 꺾이는 모습으로 돌아설 거다고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주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거비도 제가 생각할 때 연말이 되면은 아마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로서 한 3%대를 보기 시작할 거다. 네. 예, 이미 벌써 주택가격 증가율은 2.5%대로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전달 대비 숫자로서는 계속해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주택가격을 쫓아가는 게 주거비거든요. 이게 1년에서 1년 반 정도 레깅이 있는 거지 어쨌든 쫓아갑니다. 이게 작년 4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이 레깅이 좀 길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 그렇게까지 않습니다. 이미 않습니까? 벌써 딱 이제 고점을 찍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전달 대비 숫자도 0.8에서 0.6으로 줄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쭉 줄 겁니다. 그러면서 0.6 곱하기 12 하시면 7.2잖아요. 지금 8.1, 8.0보다 낮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앞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수요의 증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용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아직까지도 고용은 좀 핫해요. 예, 아직까지도.
3월 달 숫자가 23만 6천 명이 나왔는데 이 숫자가 20만 명 밑으로 좀 떨어져 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경기 침체 않아요. 그래서 저게 높으면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게 예, 예. good is good, bad is 예. bad이야 되는데 예, 예. 요즘에는 뭐 어떨 때는 good is bad이고 bad is good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헷갈릴 수밖에 요즘은 없는 좀 거죠. 섞였죠. 섞였어요. 네. 중간이 구신가 이제. 예.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업률, 신규 고용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임금 상승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지금 4.2%대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숫자로. 게다가 전달 대비 상승률을 연간 환산했더니 한 3%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이 5%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맨풀 인플레이션 자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어쨌든 간에 3%를 본다. 앞으로 1년 동안. 그렇다면 그때만큼은 시장이 급락하는 장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향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미국은 어쨌든 내년도에 좀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글로벌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왜 지금 제조업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글로벌 성장률이 이게 왜 성장률. 중요하냐면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GDP 성장률이 2023년과 2024년에 지금 OECD의 전망치예요. 예. 보시면은 이게 회색선이 2.6, 2.9잖아요. 네. 자, 요거면은 경기가 바닥을 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성공을 네.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게 내년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글로벌 증시는 사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보시면은 올해 1.5, 내년에 0.9로 네. 빠지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확실히 괜찮다. 네. 네. 자, 근데 이걸 다시 섞어서 연결하면은 달러로 보시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우리가 항상 한국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을 투자하는 타이밍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때도 아니고요. 미국이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다 파셔야 되는 타이밍인 거고 그게 아니라 미국이 경기 침체든 경기 둔화든 어쨌든 가는데 그 폭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 이런 와중에서 글로벌 성장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달러의 약세 구간이 나오면서 신흥국 시장이 좋아요. 거의 지금 상황인가요? 네. 지금이라는 거죠. 어. 그게 2017년도 비슷했습니다. 2016년에 경기 안 좋았다가 그러면서 굉장히 신흥국 시장의 아웃퍼포먼스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딱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망한 것 같거든요. 뭐 거의 뭐 맨날 뭐 삼성전자 큰일 났다는 둥, 뭐 부동산이 문제다라는 네. 거. 저도 그건 네. 정말 심각하게 근데 봅니다. 실적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삼성 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안 좋았지만 네. 과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여도가 높을 때는 어쨌든 네. 적자가 나요. 반도체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통 그럴 때 오히려 사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그래서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언제가 바닥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의 모습이 그래도 막 급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100, 뭐 앞으로 1년 동안에 한 105까지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신흥국 시장도 좋고 미국 시장도 급락하기보다는 제법 괜찮게 올라가는데 특히 달러가 약세일 때 강한 인덱스가 나스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제 장을 보시면은 네. 거의 2%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달러는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또 숫자화 시키자면은 나스닥 100기업이나 나스닥 기업들의 매출의 60% 넘게가 해외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똑같은 겁니다. 수출 기업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도 똑같이 그렇게 보시는 부분을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업종들 그리고 거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요.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저항선에 네. 거의 도달해 가요. 네. 여기서 이제 못 뚫고 빠지면 이제 안 좋은 거고요. 근데 이걸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 고점일지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던지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점이다. 네, 저기 코스피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막 걸려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만약에 정말로 경기가 부러지는 게 네. 올해 7, 8월에 온다. 네. 그러면 저걸 못 뚫을 거예요. 네. 그리고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7, 8월에 전에 바닥을 잡고 네. 글로벌 경기도 다시 회복하는 구간으로 접어들 거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딜레마는 지금 이제 상반된 의견이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네.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보시면은 골드만삭스는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7% 이번 분기가 바닥. 그다음에 다음 분기가 마이너스 6%. 그다음에 뭐 3, 4분기, 4, 4분기가 플러스 전환. 네. 요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더 좀 동의하는 편이고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는 마이너스 7, 10, 뭐 15, 16 이렇게 빠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맞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나겠죠. 네. 근데 저희는 이번 사이클이 과거의 코로나19 사이클 정도까지의 마이너스 증가 아닐 거라는 거죠. 뭐 마이너스 20% 고점 대비해서 이런 숫자는 아닐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마이너스 7% 요번에 1,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그게 1, 4분기, 2, 4분기가 바닥 수준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때 파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숫자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니까 대충 계산했더니 한 S&P 500 4,300이 나오고요. 나스닥이 13,500 정도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수로 계산을 하자면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1, 4분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좀 쉬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쉬는 구간에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그때 신흥국 시장을 팔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있어서도 너무 빠른 템포로서 주식을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